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 분기점에서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현재까지 램프 구간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사고가 나온 곳의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사고 지점 CCTV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LPG 탱크로리 차량이 기울어진 채 멈춰 서 있고 양옆으로는 대형 견인차 세대가 탱크로리를 줄에 매달아 바로 세워서 견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길게 차량 줄이 이어지면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 18톤짜리 LPG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이 사고로 5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다행히 주변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램프 구간 진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해당 구간 사고가 수습되는 데 앞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 18톤짜리 LPG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이 사고로 50대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다행히 주변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현재 램프 구간 진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이 구간 극심한 출근길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출근 시간이라 더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경남 양산은 어제나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기면서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며칠째 40도를 넘는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산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들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번 주는 수도권을 덮칩니다. 한반도 동풍이 열기를 수도권으로 몰게 되는데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도 경로에 따라서 수도권의 극한 더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궜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팬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폐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의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말 온열 질환자 수가 90명대로 하루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댐의 저수량이 크게 줄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물로 대체하고 농업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점검을 포함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선 여진 공포 속에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열사병 추정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희생자 수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진에 부서진 잔해와 가재도구 따위를 치우는 주민들. 그렇다고 당장 내 집에 다시 들어가 살긴 어렵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를 2차 강진 공포에 더해 전기와 물마저 끊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대피소 생활마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선택한 건 차박입니다. 子供がちっちゃ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大きい声やし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 그러나 비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하는 날이 하루 이틀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疲れますもん。車内はね、もう寝不足が続いてる。 실제 이렇게 차박 대피 생활을 해오던 70대 여성 한 명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지진 이후 첫 재해 관련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40명에 육박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지 기상 관측 이래 첫 섭씨 40도 폭염까지 예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 직후 폭발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구조 수색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앞으로 대피소 환경 개선과 피해 복구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 강이 가뭄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헝가리와 세르비아 등 유역 국가들의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영상 메시지에서 내일 44년 만에 처음으로 팍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출 거라며 앞으로 닷새가 중요한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팍스 원전이 몇 주 동안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며 오후 5시에서 10시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나 5천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주택과 건물 등 약 600채가 타고 주민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달 말까지 농업 목적 등의 불태우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산불 원인으로는 미국 서부 전역을 덮친 폭염이 지목됩니다. 칠레 중남부에서는 강한 폭풍우가 아르헨티나 서부 안데스 산악지대는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이는 현지 시간 2일 칠레 당국 발표를 인용해 중남부 지역에 폭우와 시속 100km를 넘는 돌풍이 몰아쳐 적어도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서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재민은 340여 명, 고립 주민은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주말 대공습 보류를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상을 언급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금 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며 비핵화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공격이 준비되는 것을 직접 봐서 얼마나 큰 규모가 될지 알고 있었다며 공습을 피하려 협상에 나서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날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국영TV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 항로에 대한 협의에 도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전면 개방이라는 조건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내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또 협상 중지안을 이란이 수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مسدود هست و هر گونه تردد در تنگه هرمز با اراده نیروها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했을 당시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 작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도 작전에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약 24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했고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보고서야 이란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발표를 보고 처음에는 이란을 안심시키려는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서야 공습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기류 속에서도 언제든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군이 계속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도 살펴보죠. 종전으로 가는 듯 싶더니 여전히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 동의했다고 발표해서 종전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장에서는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일요일에도 이틀 연속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يعني احنا اليوم ضحكوا علينا بهدنه مين اللي عمل الهدنه قالوا هدن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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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ين الهدنه قتلونا موتونا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합의안과 관련해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강화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철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두 전선 모두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요즘에 더워도 너무 덥다 이 말이 절로 나오고 있죠. 경남 양산은 닷새 연속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에 시달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도 37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과 날씨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그리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재호 교수님. 네. 양산 지역 보니까 42도래요. 네. 며칠째 이렇게 40도 넘는 거는 그냥 기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40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이렇게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네. 내려오면서 가열을 시키는 게 있고 또 남쪽에는 지금 이중 고기압이라 그래서 그 중국 남쪽에서는 그 티벳 고기압, 일본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압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쪽에는 남쪽에서 또 서쪽 서풍을 불면서 계속 그 더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예. 그 풍화측에 있는 양산 지역이 이렇게 가열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은 그 가지산이라든가 검정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한번 데워진 공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양산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상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통 더위 식히려고 부산 해운대 가는데 바다 에어컨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28도에서 29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한 2, 3도 더 높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열대야라든가 이걸 우리가 정의할 때 25도 내지 26도가 밤 기온이 안 떨어지면 열대야라는데 예. 바닷물이 28도면 28도. 예. 온수네요, 온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바다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해운대 올해도 이제 많은 관광객이 찾긴 했는데 이영주 교수님도 조금 전에 바다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바다 들어가면 좀 시원하시던가요? 아니, 어저께 주말 껴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바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서해안을 갔다 왔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온탕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그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 사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서 많이 있는 이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회의랑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서 걷는 동안에도 뭐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덥다 보니까 사실은 회의가 많은 날은 여벌의 옷을 챙겨 나갈 정도로 이렇게 덥다 이런 것들 좀 체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사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번 더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폭염대응 중대본을 2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다고 하는데 2단계 격상되면은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사실 이제 1단계인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위험 상황이라든지 또 피해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모니터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이제 더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장 점검한다든지 또 무더위 쉼터라든지 지자체 여러 가지 이 더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대책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도 이루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근로 감독, 또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는 거 한낮에 32도 이상이 계속되면 이런 것들 이제 이 외부에서 이런 작업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더위를 식히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뭐 살수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되는지를 실행하고 또 들여다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쪽방촌에 계신 독거 노인분들 좀 잘 살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폭염도 폭염인데 몇 주 전부터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다음 갑자기 더워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름 가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경남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가뭄이 발생되고 또 가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운 상황, 이게 이중고 한마디로 복합재난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사실 속초 혹은 또 강릉 일대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비슷한 시기에 가뭄으로 굉장히 큰 고생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여름철에 단순히 폭우에 대한 집중 대비라든지 폭염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이 가뭄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 또 대응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사실 굉장히 높은 폭염이 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의 장마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대비하면 이런 이제 저수지라든지 댐에 이런 이제 물들을 충분히 담수해 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이제 사실 물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집중적으로 어떤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남은 뭐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재호 교수님 네. 이번 주는 수도권이라면서요? 예, 지금 현재 그 일본 남쪽에 그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 지금 현재 진행 방향을 봐서는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태풍의 부는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 남쪽도 우리나라 쪽으로 밑을 지나갈 때는 그 우리나라 쪽엔 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 동풍이 불게 되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영서지방 또 수도권 지역은 다시 팬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폭염에 대한 원인에다가 여기에 하나 더 가미되면서 더위가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 가열되는 게 그래서 뭐
폭염 경보에 해당되는 날이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도 경남처럼 막 40도 넘고 이렇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예. 거기 가깝게 저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오늘도 뭐 37도 정도 예, 예상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열대야일수도 좀 알아보면 네. 열대야일수 역대 최고 기록 중인데 초열대야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초열대는 특별히 이게 기준은 없고 보통 25도 아침 예. 온도가 25도 또 중소도시는 26도 제주도 같은 데는 27도 이상 되면 열대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열대야 일수가 보통은 뭐 한 8일 정도가 이 기록으로 최고 많았던 때가 네. 그런데 금년에는 이 기록을 훌쩍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6년 올해가 이제 역대 1위인 거죠? 예, 지금 현재 기록. 근데 지금 아직 여름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그 여름이 지나가면 뭐 이전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름에는 원래 더운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는 좀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고령층 분들이 상당히 걱정인데 고령층 분들은 좀 어떤 점을 특히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층인 분들은 사실 중추신경계 한마디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는 추워도 많이 추워진지 잘 모르시고 더워도 본인들은 그 더위를 못 느끼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몸 상태는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더더욱 이제 체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보다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더위에도 견디시는 힘들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제 이 더위에 대한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또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냉방기기를 이제 사용하시거나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시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더더욱 이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가족 중에 있거나 혹은 또 이렇게 주변에 이웃으로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이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이런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이 노인분들에 대한 또 취약계층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무더위 쉼터 안내라든지 또 이를테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분들 살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풍기가 40도 넘어서는 또 선풍기를 트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 뭐 요즘은 에어컨이 너무나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더우면 다 에어컨을 트시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혼자서 사시거나 또 취약계층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냉방비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또 에어컨 선풍기 틀 수밖에 예, 없잖아요. 맞습니다. 에어컨 자체가 또 없으신 분들도 예. 있거든요. 또 이분들은 그냥 선풍기 틀어보면 시원하겠지 생각하시고 그냥 틀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35도 이상 말씀하신 대로 40도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이 선풍기를 틀어도 사실 선풍기 바람 자체가 고온에 한마디로 더운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땀을 이제 증발시키면서 사실 시원해지는 느낌보다는 땀은 날아가지만 계속 더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탈수에 더 위험도 높고요. 또 이를테면 온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에요.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선풍기만으로는 올여름을 지내시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무더위 쉼터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더운 시기에 임시 거처로 옮겨드리는 이런 지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WHO가 폭염 행동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40도가 넘는 경우에는 이제 선풍기를 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은 해주셨고요. 40도 이상에서는 선풍기가 이제 체온을 올릴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에어컨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에어컨 온도를 27도 정도로 설정해놓고 선풍기를 트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이제 지침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40도를 육박하거나 또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WHO 행동 지침 내용을 좀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재호 교수님, 네. 폭염 얘기할 때 1994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워낙 더웠기 때문에 네.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기억에서 많이 잊어졌지만은 굳이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면 예. 94년도가 한 3위 정도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이 꽤 더웠습니다. 그때를 2위 정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4년. 그걸 지금 현재 기록상은 1위가 되어 있는데 금년은 아마 그 기록 그 2위가 되거나 안 그러면 2위? 그 기록 넘어설 가능성이 넘어설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1, 2위를 할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폭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기온의 그 추이를 보면 40도를 넘는 경우가 뭐 며칠째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계속되다 보니까 여름에 40도 넘는 게 이젠 뭐 기록이다라기보다는 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 일수도 그렇고 열대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가지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매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더 더울 때도 있고 조금 덜 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렇게 기온 상승하는 추이보다 그 이후에 상승하는 추이가 한 2배 정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현상을 저희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뭐 35도만 넘으면 너무 그렇죠.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40도 정도 넘어야 기온이 많이 높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로는 아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래도 남은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 예. 좀 끔찍한 시나리오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염 속에 지금 화재도 비상이라고 그러고 여름 산불 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폭염하고 화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여름철 하면 다른 계절보다는 사실은 좀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습하니까. 불도 많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여름철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화재 건수라든지 피해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냉방기기 또 이를테면 실내에서 또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전원이라든지 전기 사용들이 많아지면서 전기적 화재 요인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소방청에서는 최근에 이런 화재에 관련된 이런 특보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에 사실은 평일에 화재 발생하는 이 비율이 14% 정도 이렇게 증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운 게 사실은 화재 위험에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부분 또 이제 여름철에 7, 8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이런 것들인데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외기 화재의 1년 중에 실외기 화재의 한 65%가 7월, 8월에 집중되고 있다. 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여름철에 전력 수요에 맞춰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여름 산불 이런 것들의 위험성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는데 사실 이제 대기 중에서도 사실 이제 습도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여름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햇볕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낙엽이라는 이런 것들이 바싹 마른 상태 이런 상태에서 고온인 경우에는 사실 온도가 높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든지 이런 것들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를테면 숲이라든지 낙엽 같은 것들도 굉장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다른 여느 때랑 동일하게 화재 안전, 산불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더라고요. 절기는 이제 가을로 가는 건데 폭염의 기세는 언제쯤 됩니까?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여름을 6월, 7월, 8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온으로 보면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가 이제 여름으로 편성돼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위는 아마 8월 달에는 내내 이래 파도에 오를 거라. 8월 말까지요? 예. 9월 가도 덥다고 이야기할 날이 많아질 거고. 9월까지도 덥다. 네. 올해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앞으로 되고. 점점 더. 이제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열기를 좀 식히려면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비는 안 오나요? 지금 그 희망이 그 일본 남쪽에 있는 태풍 돌핀이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인데 아마 지금 추이로 봐서는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더위만 우리한테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영남 지방의 가뭄은 뭐 다음 기회를 또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당장은 비 소식은 없다. 이번 주에는 뭐 없을 거라고. 이번 주에는 비 예보는 없다. 더위를 좀 식혀줄 만한 비 소식도 좀 그리운데 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 앞서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화재 위험성이 여름에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믿기는데 방앗간에 보관해둔 들깨가루에서 자연 발화 현상이 나서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연 발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들깨가루라든지 뭐 가루 분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열을 잘 바깥으로 배출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열이 점점점 서서히 축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들깨가루 또 혹은 또 일단 여러 가지 한약재 같은 것들을 볶아서 거기에서 뭔가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찌꺼기류
석유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석탄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톱밥 같은 경우도 쌓여있는 거 이렇게 고온에 노출되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열이 이제 올라가면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보관해 있는 이제 가루 형태의 이런 이제 또 기름기 성분이 있는 이런 이제 이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화재 시에 충분히 환기도 잘 시켜주고 또 화재 요인이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그런 불씨가 상황입니다. 없어도 불이 나는군요. 예, 스스로 이제 열들이 축적되면서 한마디로 아주 작은 열들이 배출 안 되면서 모이면서 이런 것들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예. 상황들로 이어집니다. 폭염 속에선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온열 질환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사실은 이 말씀을 다른 방송에도 꼭 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더우면 참고 지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위는 참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덥다고 한다면 사실 바깥 활동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예. 또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쾌적하고 좀 시원한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식습관, 몸의 체력을 키우는 게 사실 더위를 이겨내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니까요.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식사 제때 하시는 것들, 또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항상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서 몸에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들 예.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더위 먹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더위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위는 더위에 피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한경대계학과 교수,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는 역대급 폭락장에 이어지더니 금요일에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번 주는 어떨까요? 하락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6,8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2.37% 떨어진 6,590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간 하락률은 2%대였지만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17%가량 하락하는 역대급 폭락장이 벌어졌는데 다시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반등하며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투심이 얼어붙었지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AI 투자 확대 방침도 재확인한 것이 증시 반등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차입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던 대형 헤지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것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여전히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주력 업종의 실적을 통해서 전반의 이익 신뢰성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평가보다 단기적인 좀 폭락장은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리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경제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예정된 AMD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코스피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7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시장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 금리 인상 우려도 낮아지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 있었던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 국정 복귀의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 이틀째인 어제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사전에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청래 후보가 46.65%, 김민석 후보가 43.85%를 기록해서 정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앞섰고 3위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9.5%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 대 친청, 계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날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장호 기자입니다. 전국 순회 경선 이틀째 부울경 합동연설에 나선 8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은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를 정조준한 친명계는 더는 명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말로는 대통령 지킨다면서 흔들어대고 엇박자내고 그런 지도부 내버려 둬야 됩니까?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집권 여당 당대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을 장판교의 장비처럼 백척간두에 두고 흔들어옵니까, 여러분?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낡은 지도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책임 정치, 모렴치 정치, 언행불일치 정치, 심판하고 잔파도에도 출렁출렁거리는 돕담배 같은 당 운영으로 우리 당의 패배감을 물려줬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친명 반명 구도와 자기정치 공세야말로 당을 흔드는 분열의 시도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당의 잘못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프레임이고 진짜 자기 정치는 총리하면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또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과 정치 행보를 정조준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퇴출시키고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친명과 친청,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은 사정없이 서로를 겨누며 최고위원 경선 역시 당대표 후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보들의 연설 내내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 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대범죄는 저희가 공동발의 지금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 참여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 건 기자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신규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나긴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6개월 뒤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에 피의자 조사나 뭐 이런 게 좀 추가로 있었을까요? 아직 검사님이 기록을 갖고 계셔가지고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6달을 기다려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지만 법원에서도 정보 접근의 벽은 높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송달된 공소장을 피해자는 열람 복사 신청을 거쳐 일주일 만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기록을 확인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마쳐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미 수사로 1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상급심까지 거친다고 가정하면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보안 수사권 자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논의에서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범죄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제한돼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 맞춰진 사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리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투표자 수가 일률적으로 늘거나 일정 시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밝힌 지난 대선 당시 서울 홍은 이동 등의 시간대별 투표 현황입니다.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00명씩만 증가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렇게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오산시 남촌 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1명도 늘지 않는 등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멈춘 곳은 전국 90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곳도 14곳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적, 습관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며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재검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메신저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이 국가 선거 전산망을 흔든 국기문란 범죄 정황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전면 수사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경남 양산이 어제 낮 최고 기온 42.5도를 기록하며 사흘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42도 이상의 더위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양산은 지난달 31일 41.4도로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도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8년 만에 깬 데 이어 그제 41.6도 그리고 어제는 42.5도로 사흘 연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남 북창원과 밀양이 41도, 경남 김해가 40.7도를 기록하는 등 영남권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폭염안전 기본수칙 등을 준수하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 오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폭염 속에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에 있던 인원 등 130명이 대피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절반이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타는 냄새 좀 많이 났었고요. 연기가 확실히 뭔가 좀 심하게 불이 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연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접한 건물에 있던 시민 등 130명이 대피했다고 소방은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주택 위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빨간 불꽃도 보입니다. 낮 12시 반쯤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제가 나가려고 차를 타려고 보니까는 그 집에서 연기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쏟아가는 연기가 아니고 완전 불나는 연기 같더라고요.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주인은 외출한 상태여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가스가 누출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새까맣게 타버렸고 주변 벽도 심하게 그을렸습니다. 경기 여주시 오악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실외기가 과열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남성 장성철 씨가 엿새째 실종돼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침 8시쯤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 씨가 혼자 현장 실습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흥대로 근처에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장 씨는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줄무늬 반팔 티셔츠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수영을 하던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이 남성이 잠실대교 아래 설치되어 있는 수중부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대교에 있는 수중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높낮이 차이로 거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3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남성은 이곳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고 직후 출동한 순환구조대가 7분 만에 남성을 발견했는데 구명투브에 연결된 밧줄을 몸에 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은 대부분 그거를 몸에 이렇게 달고 가다가 힘들면 이제 그걸 잡고 쉴 수 있게 발목이나 손목에 이렇게 차고 수영을 하세요. 보호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수영에서 그 와류하고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어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주말 공습 계획을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란과 협상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문제는 합의했고 비핵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주말에 그 대공습을 경고하더니 갑작스레 보류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였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자꾸 멈춰주다 보니까 확실성을 주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트럼프의 타코라는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 해갖고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이번에도 보였다. 근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확인해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이란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중재해서 현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것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고 또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동의를 했다. 이제 이것이 트럼프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정 수준 만류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간 준비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치의 그런 이란에 대한 공습, 그 이란의 모든 유조 원유 시설을 포함한 일반 민간 시설을 다 포함한 그런 공습을 이스라엘과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중동 전역에 대한 확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스스로가 또 만약 트럼프가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간 선거나 전체 원유가를 올려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 국면이 진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군의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외신에서는 있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연계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벌써 전쟁이 뭐 5달 이상을 넘어가면서 미국이 여전히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동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핵심 분쟁에 다 대비를 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미국이 사실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입니다. 그래서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 대만 해협의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중동 전쟁을 계속 더 끌고 간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 방금 말씀하신 미사일이라든지 특히 방어망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것이 빠르게 더 소진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런 인도 대만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한 방어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의 전략을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부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속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게 시작이 된 거가 이렇게 된 것이 처음에 우리가 2월 28일 전쟁의 시작을 처음 봤습니다만 미국이 이 전쟁을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그렇게 장기 전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빠르면 3일, 뭐 길어야 한 4주 정도 간다 얘기를 했는데 5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간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유격 미사일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더불어서 이란이 계속 버티기를 하니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종의 그런 소모전으로 끌어가는 상황에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가나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미국의 대비 태세에 전 세계 대비 태세에 대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새로운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인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은 이런 합의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교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호르무즈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있을까요? 그 이란과 미국이 나오는 서로 간의 그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과대 포장을 하는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이란은 반대로 최소 인정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마 그 진실은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물론 카타르나 이제 다른 국가들이 중재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란도 이제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협의의 막바지에 대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MOU를 맺고 6월 달에 종전을 얘기할 때부터 이 전체적인 그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행, 자유로운 통행을 얘기를 했었고 이란은 여전히 그 입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통제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전쟁이 처음 시작은 뭐 2월 28일 날 미국이 명백하게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것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핵 위협은 사실상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갖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권을 사실상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 호르무즈 관련해서 서로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에 이란은 오만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타협안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오만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만은 그동안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호르무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게 MOU의 5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해각서 5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동안 선박에 무상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란은 오만과 함께 또 중동 지역과 있는 국가 논의해서 호르무즈의 통행권을 뭐 일종의 관리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또 오만의 입장에서는 뭐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뭐 많이 봤습니다만 지도를 이란과 오만 사이를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오만의 협의가 또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오만의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오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종의 뭐 이란이 얘기하는 것에 동조가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관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오만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그간의 오만은 중재국으로서의 또 위치를 갖고 지위를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어느 편을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는 지금은 조금 더 이란의 편을 드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그런 체면을 세워줘야 그래야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그런 면도 오만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만도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입구에서 또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혹시 우리나라도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또 강해질까 봐 이게 염려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다국적 호위함 투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조선 피격은 이건 대표적인 일종의 회색지대죠. 회색지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우호도 피격이 됐습니다만 이란이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사실상 공격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격을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은 일단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함선들의 움직임 자체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임이 올라가고 또 함선의 안전, 그런 상선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진입하기를 다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이 통제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쟁 초반에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중국까지 왜냐하면 이 3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호르무즈의 안전 통행권을 보장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위에는 이제 나토 국가들도 참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과연 여기 참여를 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 전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전투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자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참 동안 얘기를 끌어왔습니다만 그런 다자 협의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파견을 할 경우에는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만약 이쪽에 파견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지 않은 준비 기간과 시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이라는 것은 미국과 이란이 일정 수준 MOU를 맺고 이후에 종전 과정에 가서 뭔가 전쟁이 좀 정리가 되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자신들이 이걸 일종의 뭐 지렛대 같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천연 자연 하에서 만들어진 해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에 굉장히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로서는 전쟁 중이니까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란이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겠다라는 통행권을 자신들이 주장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다 적으로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우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보류 결정의 배경에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설득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란과의 라이벌 관계로서 이번 전쟁 초기에 있었을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이참에 이제 확실하게 좀 제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거든요. 이번에는 왜 공습을 만류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입장이 좀 양면적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는 그 이란의 시아파, 또 그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으로서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라이벌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란이 좀 약화되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우디와 계속 그 무력 공세를 주고받고 있는 후티 반공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그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힘이 약해지면 전체적으로 사우디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 안보적인 위협도 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더불어서 확전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또 사우디가 가장 위험한 최전선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이미 봤습니다만 이란이 만약 미국이 강력한 공습을 한다면 주변국을 공격하는데 제1 대상 중에 하나가 사우디. 그러니까 리야드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받았고 그 사우디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정유 시설도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그 전개가 된다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또 사우디는 이전에 한번 그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후티가 그 아람코의 석유 시설을 공격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확전이 돼서 사우디가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쳐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잃을 게 많은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제 공조를 해서 공격하려고 이스라엘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습 취소 소식을 SNS를 보고 알게 돼서 패닉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의 균열의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갈라서거나 할 가능성은 없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공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공습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번에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주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됐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습이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철회를 하면서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거, 공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다 작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동원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다 준비가 된 상태이고요. 일정 수준 넘어가면 것을 다시 철회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무리수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큰 전쟁의 국면에서도 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능력을 확실히 약화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시금 재빠르게 그런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란을 제압을 하고 싶었는데 SNS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뭔가 대화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런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가자지구 전망에 대해서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 협상이 좀 진척이 있는가 싶더니 지금은 계속 다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밝은 전망과 또 어두운 전망 둘 다 있는데요. 어쨌든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랜 동안 있었던 가자지구의 문제의 핵심 내용들, 핵심이 좀 해결될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 것처럼 그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전후 관계죠. 하마스가 먼저 무장 해제를 하면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철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철군해야지 무장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중재 또 국제사회의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4호선 해화역이 현재 무정차 통과 중인 상황입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장현은 8월에 4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겠다라는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월 한 달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불복종 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근길 상황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4호선 해화역은 현재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전장현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에 4번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현은 8월 한 달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불복종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가 사흘 동안 이어진 폭락을 딛고 18%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며 반등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한가인 17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도 상한가에 가까운 폭등세로 거래를 종료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는 건지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3.6% 내린 6,358%로 개장해서 현재는 6,3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난주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이 상당 부분 불식됐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서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한 헤지펀드가 청산되면서 대량 매도 리스크가 줄었다는 기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폭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6,300대 그리고 코스닥은 710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 7월을 생각해 보면 원달러 환율이 무려 114원이나 떨어졌는데요.
SK하이닉스 ADR과 수출 대금의 환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엔화 강세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추후 하락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3.92% 빠진 6,33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진 7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가 임박하며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중저가 주택이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은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 영끌 매수가 꾸준하고 세제 개편이 이곳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달 20일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인근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3억 3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6.29% 오른 가운데 성북구가 10.31%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구로구가 뒤를 이었고 강서와 서대문구 등 순으로 상위 10곳 모두 비강남권입니다. 매물도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6달 전과 비교해 매물이 가장 큰 폭 감소한 지역은 중랑구며 매물 감소율 상위 8개 지역이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등 외곽 지역입니다. 대출 세금 규제와 높은 가격 부담으로 강남권이 주춤한 사이 가격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비강남권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이번 개편이 초고가 주택을 겨냥하는 만큼 외곽 지역은 직접 영향권에서 비켜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은 대출의 문턱이 낮은 데다가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덜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매가 늘다 보니까 고가 주택과는 달리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더욱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곽 지역은 다만 대출을 활용한 매수 비중이 높은 만큼 하반기 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강세가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SUV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승용차 동승자 등 2명과 경상을 당한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5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서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불을 자체 진화하려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7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남 양산 지역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웃돌았는데요. 이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도 극한 폭염이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에는 12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뒤덮여 있는데요. 특히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7도, 광주와 양산, 대구는 39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낮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양산을 사용하면 자외선을 차단하고 또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